자, 이번 시간에는 덕풍중학교 3학년 1학기 지필평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지를 보시면 100점 만점이라는 게 써져 있는데 100점을 맞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제목에도 100점을 맞은 학생의 시험지는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는데 시험지만 봐도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차근차근히 그리고 개념화를 잘 해가면서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어,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덕풍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제 현대시가 2개 출제가 됐는데 11문제 난 무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묶음형으로 출제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고 특이하게 이제 문학을 이렇게 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법 문제가 20 문법 문제가 16번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50%가 정확하게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소단은 2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법이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시험지고 보통 우리 내신 시험들이 이제 4에서 한 6페이지 혹은 8페이지 정도까지 가는 어, 시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에서 8페이지 정도. 근데 이제 덕풍중학교 시험은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수준은 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이나 2학년 이제 지필평가에 등장할 법한 문법 문제들도 좀 있는가 하면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편이기도 하고 시 자체는 조금 이제 중3 학생들이 보기에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들이 출제가 됐는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선지들로 갔을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의 시는 이성부의 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봄은 어떤 희망의 이미지,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 그리고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와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시의 내재적 관점에서 어떤 요 시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겠다, 그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걸 이제 외재적 관점에서 어떤 시대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일제강점기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다, 그죠? 군사정권이나.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잃었을 때도 어떻게 된다? 너는 온다. 너라는 것은 이제 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정적 어조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시에서는 온다 온다. 그래서 이제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긴 오는데 그 봄이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물 운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기까지 어떤 시련과 역경을 어, 겪게 된다.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의 말하는 이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급한 사연을 듣고 나간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은 봄에게 이 어떤 소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흔들어 깨우면 너는 부비며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기다림 후에 어떤 것이 미래가 도래한다는 이런 시들의 특징은 더디긴 하더라도 마침내 온다. 그래서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떤 그 시 안에서 시인이 그 시적 화자를 통해서 말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며 감격한 말하는 이의 어떤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고 하면서 이 기다림에 끝난 것에 대한 기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찬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시도 봄은입니다. 봄은. 그렇죠. 이제 가의 시랑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대적 관점에서 좀 바라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 한번 보겠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내재적으로만 좀 관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봄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해와 북녘이 이 시에서 뜻하는 바는 외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외세에 의해서 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그래서 이때 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래서 우리 이연을 보게 되면 1년에서 외세에서 오지 않고 제주에서 두만이라고 하는 이 국토를 대변하는 이제 대요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에서 북까지 우리가 디딘 논밭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봄의 그 눈짓이 온다는 겁니다. 이 봄의 그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의 기운, 화해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이 통일의 싹이 이 땅에서 움터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주적 역량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외세에 기반하지 말고 우리 자주적 역량에 기반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넘어가면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큰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함은 이제 봄과는 대비되는 속성이고 여기에서는 통일과 반대되는 분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자, 그래서 바다와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남해와 북녘과 마찬가지로 예사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운 눈보라라고 하는 것은 분단의 고통, 자, 민족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족 간의 갈등은 우리가 자초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외세에 의해서 몰고 왔다라고 이 필자는 이 시적 화자 혹은 시인 신동엽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래죠. 이제 올 너그러운 봄, 이제 평화적인 동일인데 이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리 마을은 아까 이제 우리 국토인 제주와 두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유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우리들 가슴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그래서 이 시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시어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미움의 쇠붙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움의 쇠붙이라고 함은 이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분단 조국의 현실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미움의 쇠붙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 녹여버리겠다. 어떻게 눈 녹이듯이 흐물흐물 녹여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 대립과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봄과 겨울의 상징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조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움튼다, 움트리라, 녹여버리겠지라고 하면서 단정적인 어조,
화제에 강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강한 의지와 소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많은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살펴보면 가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시를 분석하면서 이제 느낀 것으로는 이제 서정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번을 보면 1번 개인적 정서와 느낌을 표현한 서정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했다. 이거는 서사시겠죠. 서사. 그래서 간단하게 서정과 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정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 정 할 때 쓰는 정인데 이제 감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서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사시는 있는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해서 일사자를 써서 이렇게 사건의 을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산문처럼 내려간 시는 산문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리을 고정된 형식 없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시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표면에 규칙적인 리듬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형리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한시 같은 시조들이 이제 뭐 사음보, 삼음보 이렇게 외형이 리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1번의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이 친구가 100점을 맞고 전교 1등의 시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공통점을 그냥 단순히 골랐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선지 보기에서 이제 무엇을 어떤 시를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문제 학습 목표를 보시면 가나의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이 상징의 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이 어떤 것이냐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비유법들이 있습니다. 뭐 직유법이나 은유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유법 같은 경우는 A는 B다라고 해서 이것은 뭐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하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상징 같은 경우는 원관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관념만 등장을 하는데 이 보조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상징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분석했던 시 가와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봄이라는 이제 보조관념이 등장을 하는데 가에서는 어떤 희망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징,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제 원관념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동일이 원관념이 될 텐데,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 2번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사물만 제시가 되고 표현하는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상징의 구체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징과 비유에 대한 차이를 잘 이렇게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선지 2번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2번의 선지 때문에 아마 오답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원관념과 보정관념 사이 확실한 유사성이 있어야 의미관계 성립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봄과 통일은 확실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인이 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통일이라는 어떤 상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확실한 유사성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생각이 사물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서 독자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5번도 맞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면 이 시는 어떠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가의 시에서 보면 이 봄을 뭐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 원대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나 대상을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히 시상 전개를 정리를 했는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 마침내 오고 있죠.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은 자, 상징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라라고 했는데 가에서 이용된 시어 중에서 이제 보시면 유사한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 웅덩이 같은 게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리고 어, 뻘밭 구석 같은 것들도 어, 그 뭡니까? 부정적인 봄이 오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시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은 마침내 봄이 겨울을 이기고 먼 데서 돌아왔죠. 그래서 예천적인 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떤 이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어떤 문법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외제적 관점,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그 관점에서 이제 감상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1, 3, 4, 1, 2, 3,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5.16 군사정변 뭐 이런 것들 4.19 이후의 민족주의 분위기, 민족주의적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후각적 심성은 내재적 작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자, 8번은 그래서 나에서 이제 시역을 의미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남해를 우리가 이제 외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미음의 쇠붙이 라고 해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겨울은 분단을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분단의 고통과 긴장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에 나에 사용된 다음과 비교했을 때 나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은 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 보시면 이제 8.15 강복 이후에 우리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고 어떤 6.25 전쟁 6.25 전쟁과 같은 어떤 비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우리가 이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사용된 언어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 선생님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 분석하면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사실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의미를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1, 3, 4, 5번의 선지들은 이제 좀 해당이 되지 않는 선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에서 13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외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프린트를 이렇게 줬던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교과서 내에서 이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웠다고 전제를 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외제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작품 내부의 어떤 내용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 내적으로만 절대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절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외제적 관점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작가, 현실, 독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작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표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를 해석하는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독자가 이 시를 읽음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얻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효용론 이렇게 네 개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요런 관점을 갖고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때 내신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최근엔 조금 이제 안 나오는 거였는데 요것들이 이제 덕분중학교 내신에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기억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방법으로 내재적 절대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재적 관점이고 이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본다라고 해서 표현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 독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재적 관점 가운데 이 효용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12번 같은 경우는 답이 5번이 됩니다. 기억에 대한 것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론으로 봐야 되겠죠.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4번은 다를 보시면 외재적 관점에서 효용론이죠. 그래서 어떤 그 독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관영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그 비유법 중에서 이제 은유법을 이제 알고 있느냐. 은유법은 A는 B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이 쓰인 비유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내 마음은 호수이고 A는 B다. 이렇게 등장해서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구법, 3번은 은유법, 4번은 지구법, 5번도 지구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5번 같은 문제는 이제 모양이나 빛깔을 눈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점짜리 문제. 자, 그래서 1번은 미각, 2번은 후각, 3번은 촉각, 4번은 시각, 5번은 후각. 그래서 시각, 어두운, 그리고 빨간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 문법 문제인데, 문장 성분에 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과 문장 성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어, 문장에서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형어랑 부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석 성분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 기억은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자,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말한다. 니은 맞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표현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형식이다. 맞죠? 자, 그리고 문장의 주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죠. 부사어는 뭡니까? 부속 성분에 속하죠. 그래서 리을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은 모두 갖춘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관용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될 것이고요. 자, 문장에서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말에 서술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언, 관형어, 부사어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어가 되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선지들을 분석을 하고 이 보기를 충족하는 것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아라고 하는 것은 독립어죠. 자, 그리고 영화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앞에는 관형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주, 주어가 되겠죠. 이 영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사가 생략됐습니다. 그죠? 이 영화가 재미있겠네 해서 가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영화 재미있겠네 소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형은 형인데 사촌형이죠. 그래서 관형어입니다. 품사로는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이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호가 등장하는 조건이 있는데 보호가 등장하는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풀이라서. 자, 그래서 되었다가 서술어가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과학자가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언니가 예쁜 모자를 만들었다 해서 언니가가 주어가 될 것이고 예쁜인 관형어, 모자를 준 목적어, 만들었다 서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의 역할 이렇게 할 때 역할이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이제 역할을 꾸며주는 이 주인공의가 관형어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정말이 부사어 멋있었다가 서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니
그래서 가을이 된다라는 것도 주어 서술어 관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풍잎이 떨어진다 주어 서술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문장 성분이 들어간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은 이제 무엇이 어떠하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술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줄친 부분의 공통점을 한번 골라봐라라고 했습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이 노래죠. 노래는 체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뭐다? 관형어로 보시면 되고요. 멋지구나.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정말은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형어와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다? 부속 성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속 성분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장에서 주성분을 직접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문장의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정리를 해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가 부속성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답은 2번인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옷이 무척 예쁘다라고 했을 때 옷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예쁘다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속성분, 부사어 보시면 되고요. 안중근은 영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아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보어라고 했죠. 그래서 영웅이가 보어 되었다가 서술어 그리고 주어는 안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성분으로만 이어진 거는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새 핸드폰을 구입했다 해서 나는은 주어가 될 거고요. 이 핸드폰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부사가 아니고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관형새는 관형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목적어 그리고 구입했다는 서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주어 그리고 그는 관형어가 되겠죠. 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공을은 목적어가 될 것이고 힘컷은 부사어, 던질게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고양이가 주어, 슬며시가 부사어, 찾아왔다가 서술어. 그래서 슬며시가 찾아왔다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기는 한데 이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이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을 갖다 줬을 때 뭐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답을 체크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출집 문장 성분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학생은 학생이다. 그 사람은 학생이다. 스스로 맞겠죠. 덕풍이는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서 덕풍이는 주어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대학생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 으로라는 것은 이제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으로가 붙어서 대학생 으로는 이제 부사어인데, 예, 그 아이는 보인다라고 하면 말이 이제 뜻이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부사어라고 하는 것이 부속 성분이라서 빠져야 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필수적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예시가 있는데 옆에 이제 보시면 예, 물이 얼음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이 선생님 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어 보어 서술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의로가 오게 되면 이건 부사격 조사가 왔기 때문에 부사어로 바뀝니다. 근데 물이 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무엇으로 됐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부사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지만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 붉게라고 하는 것이 뭐 부사어, 와가 독립어 이렇게 해서 1번, 2번, 4번, 5번이 이제 답이 완전히 명확하고 뭐 되다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보어는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필수적 부사어다라고까지 나아가기에는 조금 중간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나 답을 고르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있습니다. 자,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22번 문제를 분석을 하면 어머나는 독립어, 운동장에는 부사어, 사람들이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많이 부사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니은, 미을, 미음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3번 문제 보면 철수야는 독립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어에 대한 설명은 5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온을 꾸며주는 말, 관용어 보시면 되고 보충하는 말은 부어, 그리고 성질이 주체가 되는 것은 주어, 그리고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건 서술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 5번 쉽게 체크할 수 있었고요. 24번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 아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인데 그 아는 문장 중에서 내 동생은 손이 매우 예쁘다 라고 해서 내 동생은 뭐뭐시다 서술어가 들어갈 자리에 손이 매우 예쁘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를 약간 잘못 쳤는데 주관식이었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 어, 체크였습니다. 자, 2번 선지 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추우니까 입고 나가라. 그래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대등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축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올지라도 이프절이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자, 견문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가 부른 노래는 노래인데 그가 부른 노래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관형절로 남긴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관형절로 남긴 문장을 좀 풀어주게 되면 그가 노래를 부른다. 그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자,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뒤끝 다 이어진 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에서 이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는 대등하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디귿이 좀 다르죠. 눈이 많이 내려서 버스가 다니지 못한다. 눈이 많이 내린 원인이 이 버스가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6번에 4번이 답이 되는데 두 문장이 조건의 의미로 연결됐다라고 했는데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대조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이 종류가 다른 것은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모두 다 이어진 문장인데 나는 밥을 먹고 형은 밥을 먹고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져 있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부터 5번 선지는 다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이제 있고 결과가 된다는 거죠. 시험이 끝나면 영화를 보러 간다. 조건이죠.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간다. 원인이 될 거고요. 비를 피하려고 가게로 들어갔다. 종속이고 오염이 되어서 살지 못한다. 종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2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번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 점수를 주시려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접사 이가 붙어 있는 문장에서 부사 기능한 저를 찾아라라고 해서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살짝 출제 오류가 될 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제 1번 보면 걔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다라고 해서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이제 목적 역할을 하고 있죠. 안경 문장이. 그래서 동생이 떠났다라는 것이 이제 음을 바꾸면서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인데, 이가 붙어 있는 문장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리도 없이가 부사어라는 걸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꽃을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밤하늘에 피어나는 이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다.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이 이제 그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이 인용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절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에가 빠져 있고 문장에서 부사 역할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면 답이 3번, 4번 복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 접사 이가 붙어서라는 단서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은 제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그걸 어, 알고 문제를 내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9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우승하기를 바란다. 명사절로 남긴 문장,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은 답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이제 3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이제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맞는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덕풍중학교 내신 분석을 다 끝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문학과 문법을 5대5로 50%로 출제를 각각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법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비중이 줄고 있는데 문법 문제들을 좀 많이 내서 공부를 하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독서 영역이 아예 좀 빠져 있다라는 거,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문법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자, 그러나 문학에서는 이제 시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문제 자체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